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송인주입니다. 잘 들리세요? 네. 돌봄 정책과 관련해서 사실은 계속 많은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빨리 업데이트하고 공부해야 될 게 참 많은데요. 제가 이제 발제 의뢰를 받고 그 전에 했던 연구와 또 좀 달라진 것들이 있어서 업데이트를 하느라고 애를 쓰긴 했는데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경청해 주시고 나중에 토론을 통해서 또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지역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논의해야 되는 자리일 텐데요. 이미 알고 계시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문제의식부터 좀 하나씩 챙겨보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배경은 기본적으로 인구구조의 문제와 돌봄을 할 수 있는 인력 그리고 돌봄의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생산인구의 축소와 고령인구의 증가를 사실 이제 통계청의 2025년 통계청 헤드라인에 이 인구 상황판이 이미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그냥 복사해서 가져온 거예요. 네, 한번 보시면 이제 과거인데요. 55년 전 1960년대의 인구 구조를 보시고 2025년 현재의 인구 구조를 한번 보시고 또 한 55년 후에 인구 구조를 한번 보시면서 비교를 해보시죠.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이겠지만 밑에 이제 비율을 보시면 유소년 인구가 이제 1960년대는 42.3%이다가 10.2% 현재고 그 다음에 미래에는 6.6%로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 보시고 고령 인구를 보시면 65세 이상이 60년에 2.9%였다가 현재 20.3%, 그 다음에 미래에는 47.7%로 역전되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조금 오싹해지는 순간도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표에서 여러 가지를 읽어내실 수 있겠지만 일단 생산 가능 인구들을 보시면서 사회가 지속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걱정도 드실 거고 더불어 우리 오늘 이 주제인 돌봄과 관련된 걱정이 함께 드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구조가 전체 인구가 이렇게 좀 줄어드는 것들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로 사회를 지탱해야 되는 인력들과 그들을 돌봐야 되는 인력들의 구조들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보시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75세 이상부터를 이제 의존기 연령이라고 부릅니다. 65세 이상부터 노인이라고 지금 우리가 되어 있고 지금 사회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노인 인구를 조금 노인 연령을 좀 높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논의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정책적으로 의존기를 75세부터로 많이 봅니다. 근데 실제로 장기요양 이용 현황들을 실태조사한 결과를 보면 평균 장기요양 이용 연령이 54세예요. 84세예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오히려 80세부터가 의존기가 아닌가 이런 이제 검토를 하시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는 75세 이상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80세 이상이 가장 진한 이제 곤색 라인인데요. 보시면 2017년, 27년, 37년, 47년 점점 아주 가파른 기울기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두색 라인을 한번 보시면 연두색이 75세부터 79세인데 기울기가 급격하게 좀 달라지기는 하나 계속 상승세를 보이는 이제 이런 라인의 어떤 추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의존기 연령이 이렇게 인구가 많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면 전체 인구 구조 중에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의존기 노인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65세부터 74세까지의 연령이 어쩌면 더 많아지는 이 80세 이상의 의존기 시기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주요 돌봄 정책의 변화와 생성 과정을 조금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괄호 열고 욕구에 따른 땜질식 형성 과정이다. 이렇게 이거 송인주가 만든 제목입니다. 땜질식이다 이렇게 좀 정의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인 만큼 돌봄 정책도 욕구에 따라서 아주 빠르게 생성되고 채워져 가고 있기는 해요. 2008년에 우리가 큰 변화라고 얘기했던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되었고 그다음에 노인 돌봄 서비스를 통합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2022년에 시작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이 2011년에 시작됐고 가사간병 서비스가 2011년 단기시설 공동생활가정과 관련된 서비스도 시작합니다. 또 2019년에는 장애인이 65세 이상 노인이 된 경우에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허용하게 되었고요. 2023년에는 성인 인구의 돌봄 욕구의 발생에 따른 일상 돌봄 서비스가 19세부터 64세 연령에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서울시는 또 돌봄 SOS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죠. 이건 전국의 제도입니다. 실제로 돌봄의 욕구가 발생되는 그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때마다 제도들이 조금씩 영역을 넓히거나 대상을 넓혀가는 방식으로 많이 만들어가져 왔습니다. 더불어 서비스마다 운영 재원과 서비스 관리 체계가 각각이라는 것이 현재의 우리 상황입니다. 장기요양은 사회보험이고 노인 맞춤형 돌봄은 국고로 지원이 되고 사회 서비스는 바우처이기 때문에 예산 소진 시까지만 운영을 합니다. 또 서비스 대상은 욕구가 있는 연령 서비스 대상으로 또 연령별로 또 다르고요. 또 어떤 욕구가 먼저 발생했냐에 따라서 또 다르기도 하고요. 각 제도별로 선정 기준과 서비스 이용 자부담 기준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선정, 서비스 평가와 관리 기관도 제각각이라서 제가 괄호를 열고 어떤 기관이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쭉 적어놨는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서비스를 신청해야 되는 사람들이 신청해야 되는 창구도 그래서 제각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을 통합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요구들은 사실 동복지 허브화라는 이름으로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스톱으로 한 곳에서 신청하고 관련된 서비스가 다 운영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이 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중요한 욕구이죠. 서울시는 찻동을 비롯해서 지금 이제 동행센터에까지 이르기까지 이런 욕구들을 조금 수렴하는 여러 가지 선도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운영이 되고는 있지만 실제로 서비스 운영 체계와 운영 내용, 그 다음에 일선의 전달 체계는 모두 다 분절적입니다. 분절적이라는 것은 각각의 서비스 내용마다 운영하는 기관들이 제각각이고 기준도 제각각이고 평가 기준도 제각각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 있다라는 거죠. 더불어 주요 어떤 돌봄 정책의 변화와 생성 과정을 저희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데요. 의료 서비스의 경우는 사회적 입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입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사회적 입원은 대표적으로 의료적인 욕구가 없는데도 병원에서 퇴원하지 않고 계속 입원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정신장애인이 갈 곳이 없어서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이 안 되거나 지역사회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주거가 없어서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는 경우, 그리고 노인이 요양병원이 아닌 집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돌봄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어서 계속 요양병원에 있는 경우, 한국이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평균 입원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평균 요양병원, 노인의 경우는 400일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이 사회적 입원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노인의 58%가 거동이 불편해져 살던 곳에서 살기를 원하고, 제가 오타가 좀 있는데 죄송합니다.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기를 희망하지만 1인 가구 노인의 비중이 32.8%로 늘고 있어서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핵가족화도 아니고 초핵가족화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초핵가족화로 돌봄 인력이 적합하게 배치되거나 지원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설이나 병원에서 돌봄을 위탁하는 경우가 늘고, 이 문제로 입원은 증가하고 시설복으로 인한 인권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건강보험 노인진료비가 16년에는 25조 원이었는데 25년에는 58조 원으로 복지부 예측이에요. 의료급여 노인진료비는 16년에 3.1조 원에서 25년에 5.7조 원으로, 치매관리 비용도 13.6조 원에서 34.3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OECD 국가 평균 사회보장
지출 수준의 2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한국의 돌봄 서비스는 좀 문제이고요. 실제로 돌봄 서비스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체 OECD 평균보다 이렇게 미흡합니다. 그리고 소득 중심의 서비스 운영 분절, 그 다음에 제도적 기준의 문제, 전달 체계의 민간 의존, 통합 사정과 판정 체계의 부족, 또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이들이 욕구가 발생했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서비스가 쫙 흘러가야 되는데 게이트웨이가 여러 기관이 있어서 중복되어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통합 돌봄을 하자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고, 그래서 이제 법이 제정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통합돌봄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개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통합돌봄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게 바로 AIP와 AIC죠.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살던 곳에서 노화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가 있고, 살던 지역에서의 노화라고 부를 수 있는 에이징 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는 in the community, by the community, with the community, 이 세 가지를 같이 봐야 하는데요. 지역사회 내에서라는 인더 커뮤니티는 실제로 집이나 재가, 그러니까 어떤 이제 대규모의 시설이나 국가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 그리고 집이나 재가를 중심으로 거기서 계속 생활하면서 돌볼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의해 라는 것은, 바이 더 커뮤니티라는 것은 지역 정부, 지방 정부 중심이고 이용자가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전달 체계 속에서 지역 사회에 의해서 돌봐지는 것을 말합니다. 지역 사회와 함께, 그리고 지역 사회가 참여하는 돌봄, 이 세 가지, 이 마지막을 우리가 사실 좀 간과하기 쉬운데요.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실제로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 돌봄에는 한계가 있고 반드시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 빈 공간을 누가 챙기냐? 바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자원과 시민들이 챙기죠. 그래서 지역의 다양한 인적 자원과 관심을 채워가는 자발적인 돌봄 영역. 사실 근데 저 자발적인 돌봄 영역이 그냥 자발하라고 자발이 되는 게 아니라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반을 만들고 시민사회를 촉진해야 하죠. 이 세 가지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어딘가 빈 공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제도화는 아시다시피 영국과 일본, 스웨덴 사례를 많이 드는데요. 영국은 90년에 커뮤니티 케어법을 제정을 했고, 지역정부의 지역 내 포괄적 케어 시스템의 제공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일본도 이제 고령화하면은 일본을 우리가 항상 먼저 이야기하는데, 병원 시설에서 돌보던 것을 지역이나 재택으로 이제 목표를 바꿔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2013년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는 개요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지역 중심의 체계를 갖춰서 포괄 케어 시스템을 활발화시키고 있죠. 스웨덴 같은 경우는 50년대에 재가 돌봄 서비스를 도입했고, 사회서비스법 개정으로 지역의 책임과 재량을 확대해서 계속 이제 어떤 돌봄 서비스에 대한 개선과 개혁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통합돌봄 제도를 이제 2018년에 준비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국화하는 이제 단계에 이르렀는데요. 이 그림은 여러분들 그 통합돌봄과 관련된 이야기나 PPT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비전이 무엇이고 한국에서 이 통합돌봄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는지 내용과 체계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제 비전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포용국가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2025년까지 커뮤니티 케어 제공 기반을 구축한다. 핵심 요소에는 주거, 건강, 요양 돌봄, 서비스 연계가 있고 18년부터 26년까지 어떻게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법을 만들었는데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돌봄통합지원법입니다. 이 법이 이제 26년 3월 27일에 시행될 예정이고요. 여기 이제 총칙과 그리고 정의 이런 것들만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이제 그러니까 총칙의 이제 법적 그러니까 목적을 보면 이 법은 노쇠, 장애
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고요. 질병 사고도 포함합니다.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의의 이제 통합 지원에 따른 그 정부, 그다음에 지자체, 그다음에 보건, 건강, 요양, 일상 돌봄, 주거 이런 거 관련된 서비스들을 법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통합 지원의 대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쇠, 장애, 질병, 사고를 모두 포함해서 노인과 장애인을 포괄하는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포괄하는 법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선도 사업이라는 사업이 2018년에 이제 이 선도 사업에 대한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19년부터 22년까지 운영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모델을 만들고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지역 자율령으로 하면서 지자체에서 실행계획서를 만들고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재가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역 케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민간 협의체를 구축하고 보건의료 단체와 협의를 하는 이런 구조들을 만들었고 이것을 연차에 따라서 조금씩 확대합니다. 대상을 확대해가는 어떤 특성들을 보이는데 20년에는 선도사업 모델과 대상 유형을 설정해서 장기 입원자의 지역 복귀 모형이랑 만성 질환자 관리 모형, 등회자 돌봄 모형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요. 21년에는 이제 모델과 대상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 대상과 지역 자율형을 복합해서 요양병원 퇴원자, 단기 퇴원 환자, 75세 도래자, 집중형 건강관리 대상 이런 데에 대한 서비스들을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22년에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와 맞춤형 돌봄 사업 심층 사업 대상자 이 사람들이 이제 예방군일 텐데 퇴원 환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의 사업의 운영 구조를 보면요, 이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총괄해요. 예산을 지원하고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시군구에서는 지자체 사업을 기획하고 고난도 사례 관리에 대한 운영을 담당합니다. 읍면동에서는 통합돌봄 창구가 운영되는 이게 바로 이제 원스톱 창구인데 이 창구를 통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서비스를 접수하고 사례 관리를 합니다. 대상자가 이제 통합돌봄 이 센터, 그러니까 통합돌봄 창구를 통해서 신청하고 또 이거에 대한 욕구를 평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전달하면 옆에 있는 서비스 제공 주체, 병원에서부터 여러 기관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세부적인 사업을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해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사업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의 명칭을 다 읽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4가지 사업의 영역 중심으로 해서 연계 사업과 선도 사업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그 다음에 지자체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자율형 사업인 만큼 그 지역이 도시 지역인지 농촌 지역인지 도농 복합 지역인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자체형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그 지자체별로 의료 특화 아니면 이제 지역사회 돌봄 특화 이런 여러 가지 특화 사업들을 운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주거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직접 주거를 개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사례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여기 선도 사업의 예산과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 중에 정부에서 하는 케어 안심주택 외에도 중간의 집 그리고 공동생활홈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지자체의 특화 사업들을 좀 볼 수 있고요. 신체 건강과 보건 의료 사업과 관련해서는 연계 사업은 이제 일반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선도 사업 예산 플러스 자체 예산,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했던 사업들에 보면 지역 호스피스를 강화한다던가 방문 치과나 구강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는 지자체가 있다던가 이런 사업들을 운영하고 그런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지자체의 단독적인 예산 수립이 이루어졌습니다.
일상생활 지원과 관련해서도 이제 일반적인 사업 외에 선도사업 예산과 지자체 예산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 중에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내용, 틈새 돌봄 사업이라던가 자립지원 코디네이터 사업이라던가 스마트홈 ICT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던가 이런 사업들이 지자체별로 좀 특화된 사업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보호, 돌봄, 요양과 관련된 사업에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사업의 내용을 보면 1인 가구 스마트 안심 지원이라던가 그 다음에 응급 안전 알림, 케어팜을 운영하는 사업 등의 사업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쟁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선도사업을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쟁점이 있고 그 쟁점과 관련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 제가 제시한 쟁점은 대상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지역 자율형 사업 과정에서 대상을 명료히 하지 않았습니다. 법에서 대상이 정해져 있지만 굉장히 폭이 넓죠. 소득 기준 없이 돌봄 필요도로 구성한다라고 하기는 했지만 한정된 제한 사항을 반영해서 주로 중점관리권을 지정하고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하자라고 지정을 하고 우선순위 대상자의 60% 이상을 그 사람으로 채우는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장기요양 진입 전에 예방 돌봄 대상자 등급의 A, B, 그다음에 단기 입원 퇴원 환자, 요양법원 장기 입원자, 그 외의 돌봄 필요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의료적으로 볼 때 노인 돌봄은 일반적인 급성과 아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성기 입원 후에 회복기를 아급성기로 보는데 아급성기에 요양병원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때 제대로 재활이 안 되면 계속 요양병원에서 사회적 입원이 이루어지죠. 예를 들면 80세 노인이 대장암 수술을 했어요. 바로 급성기죠. 이후에 회복기를 집에서 해결하기 어려움으로 요양병원에 갑니다. 자, 가족이 있더라도 당장 대장암 수술을 하고 장루를 달고 있는 어르신을 집으로 갑자기 모실 수가 없으니까 이분을 이제 요양병원에 모시죠. 거기서 잘 회복을 해야 하는데 회복을 하기는커녕 계속 만성화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원래는 회복을 하고 나서 거동 및 식이, 인지, 만성질환이 일어나기 전에 집으로 돌아오셔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만성기로 진입이 되면서 이때부터 장기요양 환자가 되는 거죠. 만일 고령이라면 자연스럽게 만성기로 넘어갈 거고요. 관련된 증상은 뇌졸중 중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뇌졸중으로 먼저 이제 급성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수술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급성인데 그때 재활이 안 되죠. 그 다음에는 계속 이제 만성기로 넘어가는 거죠. 이런 어떤 시스템 속에서 실제로 아까 재정의 지출, 그 다음에 사회적 입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실제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질문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급성기를 지역사회에서 내 집에서 잘 보낼 수 있는 전달 체계가 우리한테 준비되어 있나?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대상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본다면 그 문제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전달 체계나 준비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대상은 누구인가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상자 발굴 문제가 있죠. 아까 이제 장기 입원 환자라던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공단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건강검진 자료라든가 진료 정보의 동의를 받아서 지역사회에 전달하는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관련된 부분들이 원활하게 되기 위한 준비도 필요한 거죠. 지역 맞춤 서비스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이런 질문으로 치환해 볼 수 있는데 촘촘한 안전망으로 기능하는 서비스는 무엇이고 어떤 욕구에 대항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일 겁니다. 아까 대상이 누구인가를 잘 검토해 보면 거기에 맞춤하는 서비스로 잘 이행될 수 있겠죠. 일단 보건, 의료, 요양, 복지, 주거 서비스 영역의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이 통합돌봄이고 현재 보건 의료는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중에 재택의료라던가 퇴원안조 통합지원체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이 있겠고 그다음에 장기요양 재가급여자의 통합재가 서비스
그러니까 통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방문 요양만이 아니라 목욕, 주야간 보호, 방문 간호, 단기 보호까지를 통합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를 좀 더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통제를 제공할 만한 기관이 많아져야 하지요. 근데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할 수 있고요. 더불어 케어 안심주택도 좀 더 확보되어야 합니다. 주거 취약과 돌봄 욕구를 모두 만족하는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하고 실제로 취약한 주거에서 계속 돌봄이 이루어지는 것은 또 돌봄을 좀 더 취약하게 하고 신체 자체를 더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주거와 돌봄을 같이 개선하는 것을 이 케어 안심주택은 이제 제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제공형 노인 주거가 필요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거관리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 여러 가지 이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주거가 여러 가지 모델로, 여러 가지 비용으로, 여러 가지 선택지로 이제 운영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이게 주거라는 것이 비용이 비싸고 개발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원활하지는 않다. 또 하나 신규 서비스, 이동 지원이라던가 다양한 그러니까 주거 수리 서비스, 주택 지원, 주택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집을 수리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것들도 좀 더 많이 확보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달 체계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앞에도 제가 얼핏 이제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통합적인 이제 게이트웨이가 되는 동이나 읍면동에서 복지직과 간호직, 보건직이 협업하는 구조로 운영해야 합니다. 이제 전국적인 모형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하지만 복지직과 간호직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요. 근데 서울은 찻동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돌봄 SOS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 보건직과 복지직이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인프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수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팀의 업무 분장 문제와 업무 조정의 어려움은 지속적인 평가의 내용이었어요. 실제로 현재도 서울시도 이제 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팀의 업무 분장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서울시는 다양하게 자치구 모델,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별로 그러니까 어떤 재량권을 주는 여러 가지 모델로 지금 이것을 조정하고는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치매안심센터 등과의 협업,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와의 협업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기가 인력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게 협업할 수 있을 만한 인력 구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센터 안에서의 사업만 하고 우리 센터에 등록된 사람들에 대한 사업만 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이 협업 구조는 또 다른 어떤 룸이 필요합니다. 관련돼서 업무에 어떤 경험도 없고 그런 인력도 없는 상황에 여전히 있습니다. 지자체와 건보공단의 역할 분담도 큰 문제입니다. 서비스 총량에 대한 통합 판정 기능을 누가 할 것인가?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창구에 와서 내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게요 라고 신청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욕구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총 서비스를 얼마나 주고 어떤 서비스로 계획을 해라 라는 통합 판정을 누가 할 것인가.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정해진 것이 없고 논쟁적입니다. 건보공단에서는 스스로 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지자체가 그러니까 전달 체계를 가지고 운영을 할 땐 지자체가 하는 게 맞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선도 사업에서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고 서울시가 이 부분을 자치구와 관련해서 이걸 이제 전국화하는 과정에서 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중심의 서비스 제공 기관의 지속 가능한 운영 가능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전달 체계의 많은 부분들은 민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속 가능해야지만 통합 돌봄이 되는 거예요. 더불어 아까 제가 지역사회가 빈 공간을 메워야 한다고 했는데 이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빈 공간을 모으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육성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약간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이제 서울시는 통합돌봄에 참여하지 않다가 드디어 올해부터 이제 통합돌봄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미 동중심 돌봄 매니저라는 걸 두고 매뉴얼에 의해서 통합 돌봄 매니저들이 어떤 사정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돌봄 SOS와 관련된 긴급 돌봄, 긴급하게 지원해야 되는 사정을
질적으로 양적으로 평가하는 돌봄 매니저의 사정 체계가 있고 이것을 운영하고 또 어떤 슈퍼바이저를 두고 슈퍼바이저의 어떤 지지를 받아서 운영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엄청난 인적 자원이고 이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서울시가 통합돌봄으로 이미 많은 걸음 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이런 서울시의 통합돌봄 참여는 의미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서울시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했죠. 그래서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 창구를 자치구 통합돌봄 지원센터로 확보하고 이제 개별적인 서비스 신청의 분절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상담 창구의 역할은 접수 상담, 그다음에 현장 방문, 사례 구분, 일반 사례와 고난도 사례를 구분해서 서비스 의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요. 통합돌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치구 통합지원센터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저 통합돌봄 계획 안에 통합사례 판정회의라는 것들이 들어가게 되어야 되는데 저것을 최종적으로 누가 하는지 저기는 자치구에서 하는 것처럼 씌어 있어요. 하지만 건보공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이 문제가 사실은 충돌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죠. 또 동주민센터 중심의 통합돌봄 관리사를 운영하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돌봄 매니저를 활용하거나 복지 플래너를 활용하는 것을 현재 서울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간에 이제 이 판정을 한 사례들을 의뢰하게 되는데 동에서 돌봄 계획을 대상에 전달하고 서비스 제공 기간에 서비스를 의뢰하면 서비스 기관이 방문해서 서비스를 조율하자 이렇게 계획되어 있고요. 서비스 제공 후의 결과를 동에 통보하면 비용 정산은 자치구에서 총괄 처리하는 겁니다. 서비스 의뢰 기관은 공공과 민간 이제 이런 기관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제공한다는 서비스는 5대 분야, 10개 영역, 43개 서비스 제공 내역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제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과 거의 유사하죠. 요양과 돌봄을 구분했고 보건의료, 건강, 요양, 돌봄, 주거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영역마다 이제 보건의료인은 방문진료, 이제 방문진료가 이제 서울시에도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이제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거고 퇴원 환자 지원과 관련된 종합계획과 의뢰가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퇴원 환자 지원 계획에 의해서 지역사회에 퇴원 환자를 이렇게 해달라라고 요청이 이제 들어올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급성과 아급성, 만성의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저기서 나오게 되겠죠. 신체 돌봄과 마음 돌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건강교실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예방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만성적인 환자의 경우 장기요양보험과 기타 시범 사업을 통해서 지자체가 개발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통합적인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돌봄에는 이제 이런 만성적인 돌봄으로 가기 직전에 긴급 돌봄,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만성 돌봄은 아니지만 일상 돌봄을 통해서 예방적인 지원을 하는 일상 돌봄까지, 그리고 이제 주거 영역에 아까 얘기한 주거 때문에 돌봄의 문제가 있거나 또 이것이 또 계속 순환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주거가 취약한 돌봄 욕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지원한다던가 그다음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영역입니다. 자, 이용자와 자치구 특성 맞춤 지역 통합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통합 돌봄 계획에서도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시부 선도 사업에서 이렇게 운영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관련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사업들을 서울시는 그리고 자치구들이 여러 가지 역량을 가지고 이미 해본 적이 있어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해 봤는데 자치구의 자원 역량과 그다음에 사업의 경험을 활용하는 서비스 개발이 좀 필요합니다. 광진구는 도우누리를 통해서 노인 지원주택 운영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노인 지원주택이 서비스 제공형 노인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광진구의 자리 잡기, 터 잡기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되겠죠. 은평구에서는 은평구 협동조합인데 산림이라는 곳에서 케어 B&B라는 걸 운영한 경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퇴원 환자의 중간집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아급성 환자들이 집에서 집과 관련
비슷한 환경에서 재활을 충분히 하고 거기에 이제 의사가 상주하거나 이제 방문 의사가 있어서 진단 받고 치료 받으면서 또 이제 작업 치료사나 물리 치료사가 재활을 돕고 그렇게 해서 집과 같은 환경에서 충분히 재활하고 그다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중간집을 운영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확대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주거와 관련해서도 주택을 아예 이전해 주기 어렵다면 마을주택관리소, 강북구의 삼양동에서 이제 이미 하고 있는데 이런 마을주택관리소의 경험을 우리가 확대를 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을 한번 이렇게 순환해줘서 관리소처럼 지역사회를 완전히 좀 케어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들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1차 의료기관이 이제 재택의료센터로 많이 활동을 하는데 이 1차 의료기관 의원과 한의원이 다 참여하게 되어 있고 이곳이 이제 협력체계로 굉장히 확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의료생업이나 협동조합의 경험이 있고 광진구엔 또 더불어내과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조금 더 확산되고 많은 곳으로 이제 전파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대상자 발굴 체계를 확보해야 됩니다. 의료 체계와 돌봄 체계의 정보 통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근데 실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료기관은 자기 환자의 정보를 지역사회에 내놓지 않아요. 돌봄 체계도 관련해서 이 내용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이 통합되지 않고 이 부분들을 같이 통합할 수 있는 어떤 구조와 혹시 어떤 제도적인 불비된 부분들이 있는지 점검하고 이것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대로 체계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가정형 병원 네트워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서울에는 가정형 호스피스를 하는 데가 22개의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진구 소재 병원이 없어요. 근데 가정형 호스피스는 지역 권역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떤 동에 있는 어떤 구에 있는 병원은 거기 그 지역 그 환자만 받아요. 근데 사실 이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완전한 케어를 할 수 없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인력 확대 및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사실 돌봄의 핵심 인력은 아까 인구 구조의 변화에서도 미리 말씀드렸는데 돌봄 서비스 인력 공급이 안정화돼야 되고 처우가 개선돼야 되고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안정된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이 욕구를 다 이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판정기구와 관련된 이제 누가 그것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개인에게 어느 정도의 서비스량을 제공하는 것이 좋을지 판정하는 이 기구는 사실은 공공의 역할뿐만 아니라 재정을 먼저 생각하는 공공뿐만 아니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더불어 지역사회의 어떤 자원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민간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그냥 행정가나 재정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맡겼을 때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판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간 협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과제인데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이제 사업을 점검하고 어떤 사업이 준비되어 있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쭉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이제 조례에 대해서 모두의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조례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사항을 제가 쭉 리스트로 정리한 겁니다. 다른 자치구들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들이 담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치구의 통합돌봄의 가치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모두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통합돌봄 관련 사업의 범위를 정립합니다. 제도와 법과 관계성을 잘 정리하는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자치구의 의무와 활성화를 위한 책무도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자치구 단체장은 이런 것을 할 책무가 있다. 책임이 있다. 이런 걸 분명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치구의 통합돌봄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계획, 그 다음에 통합돌봄 제공기관을 지원할 책무에 대해서 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자치구의 예산을 수립하고 독자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더불어 자치구의 통합돌봄 관련된 거버넌스 체계를 확보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판을 하기 위한 구조에도 민간 전문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이 통합돌봄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거나 이런 거 할 때도 운영 체계에 분명히 이제 다양한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포함시켜져야 될 텐데 이 거버넌스 체계를 독자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치구의 통합돌봄 전문가 지원 체계 및 평가 방안이 정립되어야 하고 이것과 관련된 계획을 자치구가 세워야 한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통합돌봄이 시행과 함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이런 사업이 있고 이것과 관련돼서 협조를 구한다라는 협업구조도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가 광진구에서 통합돌봄과 관련된 사업을 구상할 때 필요한 부분으로 좀 정리해 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장적인 강의해 주신